자, 계속해서 6월 16일 16일인가요? 6월 19일 그 3주차 마지막 수업, 마지막 영상, 마지막 토막이 되겠습니다. 35분 하면 이번 학기에 대단원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6월 15일까지 일단은 기말고사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니까 그거로서 이제 다 끝나게 된다. 이 영상을 들으면 이제 다 모든 게 끝나고 채점만 남게 되는데, 자,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방금 아주 어린애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때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이의 뜻대로 해야 한단 말이냐?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은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자, 1인 지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많이 가졌던 이 그리스나 로마, 그죠? 1인 지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독재를 하니까 그래서 반감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왕정이 빨리 없어지고 다수 지배로 갔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1인 지배가 그리스에서는 데모스크라시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군중들이 지배한다 이말이에요. 데모스크라시. 예?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됐다 이 말이죠. 1인 지배를 싫다는 1인으로 세워서 왕이나 참주를 시키면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주로 통치를 하고 강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싫어서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를 축으로 몇 도시, 전체가 아닙니다. 몇 도시만큼은 다수 지배, 데모스크라티아를 만들었다는 거죠. 데모스가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데모스크라티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데모스크라티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데모스가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가 지배하는 데모스크라티아가 되어버려요.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은 국가라 할 수 없다라고 하이몬이 얘기해요.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자, 크레온은 국가는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느냐. 국가는 다스리는 사람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아니다라고 본 게 로마에서는 이미. 그래서 리퍼블릭이 왜 만들었느냐면 레스푸블리카, 지배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지배자의 것이. 레스푸블리카는 지배자의 것이 아니고 지배를 하도록 사람들이 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누구의 것이다?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것이다. 이게 근대의 이념이죠. 그죠? 국가의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데요. 이게 뭐라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people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론이 이제 나오게 된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미국 독립헌장에도 있고요. 미국 국가의 헌장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링컨이 했던 유명 말이죠. 그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예요? government라는 정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이게 바로 계몽사상하고 괴를 가졌네. 국민 주권론이다. 국민. 그리스에서는 뭐 그런 거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함부로 한 사람이 막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있었다는 거죠. 국민 주권론이라는. 국민 주권. 링컨의 유명한 연설 있죠.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데 어떤 경우에 government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연설 나오는데 이게 주권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념을 재확인한 것이죠. 미국의 국가 이념을 재확인한 유명한 연설자 국민 주권론이다.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온 근대 국가는 공화국.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주권. 그래서
이 어떤 정부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 1800년대 중반 18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는 아직 왕정이 있을 때죠. 고종이 다스리고 있는데 미국 링컨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느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왔던 민주를 위한 몸부림이다.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링컨이 다시 한번 그 남북 전쟁에 희생된 북군 이 미군들의 무덤에 찾아가서 애도하는 그 애도식장에서 기념일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남북 전쟁 끝난 지는 약간 지났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을 애도하고 위로하고 또 숨진 사람들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게 뭐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려고 해왔던 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거하고 연결이 간접적으로 좀 됩니다. 그래서 크레온은 지금 국가는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더냐라고 따질 때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아테네 같은 데는 데모크라티를 했다라고 하는 데모크라티. 자, 국가는 지배자의 소유가 아무도 없는 땅이라면 혼자서도 잘 다스리겠지요. 자, 크레온이 여기 끼어들면서 내가 보기에 이 녀석이 여자와 한편인 것 같소. 하이몬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여자라면 그렇겠죠. 저는 아버지를 참으로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이제 맞받아치고 있다. 크레온이 자기 자식이 자꾸 대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크레온도 기분 악상으로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못된 것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에게 대항하여 쟁론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느냐. 하이몬이 당신이 부당하게도 잘못을 저지르시는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히 나의 다스림을 수행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됐다 이 말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는 거죠. 하이몬은 대답을 하는데 신들의 명예를 짓밟으시면 경건히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이 말이죠. 크레온이 어쨌든 너의 이 모든 말은 저 계집을 위한 것이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와 또 저성의 신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크레온이 얘기합니다. 그 계집이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그것을 결혼하지 못하리라. 그것과 그 사람이라고도 안 그래요. 그것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 나쁘면 안티고네는 그것이라고 해요. 사물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안티고네 인격에 대한 경시, 물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화. 마테리알리지어룸, 물화 현상.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멀쩡한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저것 봐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야 저것 봐. 사람 몰라봐서 물건을 봐죠. 저놈이라고 안 그러고 저것 이런 것도 아주 황당한 일이에요. 물화 현상이 일어나. 이 철학 용어긴 한데 자,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한번 정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테리알리지어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마르크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나왔고요. 영어에서는 이제 머티리알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물화 현상이에요. 사람이 물화된다는 건 뭐냐면요. 인격 가치를 잃어버리고 도구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소외 이론하고 비슷한데 물화라고 하는 거야. 마테리알리지어룸. 머티리얼리제이션 물화라고 합니다. 물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에서 바라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에 대한 대접은 아주 참담한 것이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둔갑을 했기 때문에 이 물화된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또 폭력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데 폭력을 통해서 기성 권력을 타도해서 무산자들이 주인이 되는 무계급 사회를 클래스리스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마르크스가 했던 말이 클래스리스 소사이어티. 그래서 마지막 인류의 체제, 가장 이상적 체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라는
이 영어가 그렇고 원어는 그게 아니라 클라센 로즈 게젤샤프트를 만들어요. 클라스가 없는 로즈 게젤샤프트를 만들어요. 예? 무계급 사회를 만들어요. 무계급 사회. 예? 아주 중요하죠. 이게 칼 마르크스의 이 정치적인 지향이었다라 무계급 사회.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 만들어진 적 없습니다. 레닌이 만들려고 했지만 무계급 사회가 안 만들어졌고 공산당이 갑질하는 사회였죠, 그죠? 예, 무계급 사회다. 무계급 사회, 그런 다음에 클래스리스 소사이어티, 그런 다음에 클라슨 로즈 게젤샤프트. 예, 노력은 했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이론가들은 그걸 구현하게 했는데 누가 끼어드냐면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용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제대로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계급 사회, 예, 무계급 사회와 이걸 갖다가 꿈꾸었던 것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인데, 자 그래서 지금 물화가 되고 있다. 안티고네가 물화가 되고 있다. 자 하이몬. 그러면 그녀는 죽겠지만 죽음으로써 누군가를 없앨 것입니다. 누군가로서. 너 정말 일이 위협하며 당돌하게 대들 테냐? 자기 아버지가 너무 기가 찬 게 아들이 또박또박 계속 대꾸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내듯이 얘기하거든요. 하이먼이 빈 생각에 맞서 논변하는 것이 무슨 위협입니까? 아버지 생각은 이 몰사고적이다. 빈 생각이 무서운 말입니다. 몰사고적이다. 생각이 없는 게 몰사고. 이걸 뭐라 그래? 단세포라 그래. 단세포. 몰사고라. 이 사고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사고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몰사고. 이 몰사고적인 아버지, 빈 생각에 맞서서 내가 따지는 거예요. 논변이라고 하는 건 따지는 뭡니까? 옳고 그른 걸 갖다 구별하는, 이게 논변 아닙니까? 논변. 시시비비를 따지겠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이제 자기 아들이 계속 대들고 있대. 크레온이 답을 하겠죠. 자기가 비어 있으면서 가르치려 들다니. 너는 나를 가르친 대가로 울게 될 것이다. 하이몬이 저희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저는 당신이 정신 나갔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니까 이 정도로 하지, 내가 만약에 남이라 그러면 더 강하게 비판을 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정치적 사건에 갇혀 있는 크레온의 이 편협한 사고를 갖다가 또 한 번 질타를 하고 있다. 자, 크레온은 여자의 노예인 주제에 아버지를 존중하는 척 하지 마라. 자식 그 여자한테 지금 눈이 씌어가지고는 그게 조종당하는 놈이 무슨 아버지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자, 하이몬. 아버지는 뭔가 얘기하려고만 하시고 말한 다음에는 듣지 않으려 하시군요. 군주의 가장 큰 약점은 남의 말을 절겨 듣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왕적 사고라고 하는 게 무서운데, 자기 말만 강변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크레온이 진심이냐? 하지만 하늘에 명세코 네가 나를 꾸짖어 비난하고도 즐겁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리고 하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밉살스러운 것을 끌어오더라. 당장 눈앞에서 제 신랑감이 있는 데서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자, 밉살스러운 것, 눈에 가시 같은 저희 안티고네를 끌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남편이 될 사람 앞에서 한번 처형을 당해보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이몬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은 상상도 마십시오. 그녀가 내 앞에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의 머리를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단절입니다. 단절. 부자지간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게 법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관공서 가서 아버지 아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나빠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자, 아버지는 친구들 중에 원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며 미친 짓을 계속하게 되겠죠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격렬한 비난을 하고 있다.
자기 아버지 결국 you crazy 이렇게 되네. 미친놈 이렇게 됐단 말이죠. 클라이막스에 이제 형성이 돼요.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하이몬이 이제 뛰쳐나가야 돼. 여기 이제 분위기 한번 바꾸겠죠. 코러스장이 한마디 하는 왕이시여, 저 사람은 화가 나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또래의 심성은 괴로울 때면 과격한 법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감정에 치우치니까 뭐 그렇게 아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크레온은 놔두시오. 가서 인간의 한계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시오. 어쨌든 그가 그 두 처녀를 죽음에서 풀어주지 못. 자,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하고 둘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크레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코로장이 조금 걱정되죠. 아, 정말 둘 다 죽이시려고요? 이렇게 크레온이 답을 하는 거죠. 그 일에 손대지 않은 소녀는 아니요. 정말 잘 말해주었어. 그래서 이제 코로장이 그러면 다른 처녀는 어떤 식으로 없애려고 합니까?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좀 황당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바위로 된 지하 동굴에 산채로 가둘 것이요. 이게 가둬버리는 동굴에다 가둬버려. 동굴에 도시 전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주고서 그러면 거기서 그녀가 신들 중에 유일하게 섬겨 모시는 하데스께 구해서 어떻게든 죽지 않은 길을 얻든지 아니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성에 있는 자들을 섬겨 모시는 일이 쓸데없는 수고임을 깨닫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안티고네가 이제 끌려 나오는 거거든요. 제3 정립가가 나오겠네요. 코로스의 좌측에서 이제 대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여운을 들이우는 굉장히 복선적인 그런 정보가 이제 제공된다고 이제 우리가 볼만할 터인데요. 자, 제3 정립가가 나오게 됩니다. 코로스가 이제 좌측에서부터 대사를 에로스요. 에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에 관련된 신을 말해요. 에로스가. 아름다움에 대한 건 아프로디테, 에로스하고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아가파우아라고 해요.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그리고 친구끼리 우정은 이 뭐예요? 필이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거, 특히 육체적인 사랑, 이걸 뭐라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네. 에로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랑을 말하네. 우리가 말하는 광범위한 사랑이 아니고 이건 제한되는 남자와 여자 간에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것보다는 그게 강합니다. 피지컬한 러브가 강하다는 거예요. 섹슈얼이 강하다. 피지컬한 측면.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미의 신이야. 아주 이쁜 여자 신인데요. 미의 신. 미의 여신이에요. 가디스예요. 미의 여신. 이걸 알아야 돼. 에로스라고 하는 거.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남녀 간의 사랑. 여기서 나온 수많은 영화가 있는데 격정적인 그러고 난 다음에 자극적인 선정적인 하면 에로틱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영화의 장르에도 에로틱 영화가 있고 멜러가 있습니다. 이 에로틱과 멜러를 갖다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구분하면 정신적으로 구분해요. 에로틱이라고 하는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요. 그 어떤 메시지보다는 눈에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자극을 시키는 데 치중하면 에로틱이고 에로틱한 장면이 있더라도 주제가 선명해서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 뒤에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이걸 멜로라고 해요. 멜로라고. 멜로는 단순한 남자 여자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에로틱도 들어간. 에로틱은 이 비주얼한 효과를 위해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할 때 이거는 이제 작품성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거는 그냥 눈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에로틱이다. 그래 에로틱으로 만든 것 그것의 사상을 뭐라 그러냐? 에로티시즘이다. 이게 에로티시즘. 그래서 예전에 그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60년대 말에도 나왔어 영화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에 비해서는 뭐 노출이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없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그 60년대라 그러면 언제 지금 또 50년 넘는 옛날에 그때도 그 당시 정서에서 봤을 때는 쇼킹한 거였죠, 그죠? 옛날에는 굉장히 남녀 관계가 구분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유교적이었던 사회.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 에로티시즘이라고 해요. 에로티시즘. 영화에 에로티시즘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고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야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담고 있고 에로스를 생각해요. 사랑을 담고 있는데 어떤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로티시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에로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에로티시즘을 보여주려면은 밋밋한 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장면이 있겠죠, 그죠? 러브를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로티시즘이지. 에로티시즘을 뭐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게 포르노하고는 혼돈합니다. 포르노는 뭐냐면 그야말로 생각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쾌락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이게 포르노. 이걸 갖다 포르노그라피라고 해요. 포르노그라피. 에로티시즘은 뭐냐 그 전 단계라고.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야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야한 것만을 지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게 이 영화가 에로티시즘 영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저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육체 관계가 수록 포함되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정립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더 되더라고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서서 이게 갈림길이 있어요. 만들 때 지향점을 정해줘버려요. 딱딱딱 하는데 예전에 헷갈리거든요. 그래갖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 한번 잘못 나와서 한 사람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고 했던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로티시즘 영화가 아닌데 에로티시즘 영화에 나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의 어떤 인생길을 갖다가 막아버린 그런 저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에로티시즘, 에로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그죠? 사회에서 이게 정립이 안 되죠. 개념이. 제가 말하는 건 제 이론일 뿐이지 남들이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게 구분해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로스라고 하는 거 어디 에로스는 코러스에서 나오는 대화가 에로스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싸워 이길 수 없는 이여 에로스여 그대는 재산에도 들이닥치고 그대는 소녀의 부드러운 뺨에서 밤을 새우며 바다 위로도 먹초지 흙간들로도 오가도다. 그대를 불사의 신들 중 누구도 피하지 못하며 그대를 하루살이 인간들 중 누구도 못 피하도다. 하나 그대를 지닌 자는 광란하도다. 자, 우에서 이제 코로스가 또 추임새를 끌어올립니다. 그대는 정의로운 자들의 마음도 비틀어 돌려 불의하게 만들어 망치고 그대는 한 피 줄인 사람들 사이의 다툼도 부추기는도다. 하나 아름다운 신부감의 눈에서 비치는 매력이 뚜렷이 승리하도다. 크나큰 법들의 통치에 동석한다는 같이 앉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는 맞설 수 없는 여신 아프로디테가 희롱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제 신들이 개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코로스장 행진곡 운율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할 때 연극을 하게 되면 이미 이 음향 효과가 있는데 행진곡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다들 하면서 그 멜로디가 있으면서 코로스장이 이제 음악에 맞춰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 자신도 이것을 보면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비껴나누나 더 이상 눈물의 흐름을 막을 길 없으니 앞으로 벌어질 비극 안티고네 처형당하고 이스맨에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 오이디푸스 집안의 대대로 흐르는 이 슬픔과 비극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
모두가 잠들 침실을 향해 이 처녀 안티고네가 떠나는 것을 볼 때 이제 쫓겨나가는 거죠. 애탄가가 막 나오면서 분위기 고조하면서 이제 슬픈 노래 나오겠죠. 좌이를 보면서 안티고네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된다. 나를 보세요. 오 조국의 조국 땅의 시민들이요. 마지막 길을 이제 자기는 쫓겨나니까 가는 날을 마지막 햇살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그죠? 햇살을 보고 있는 날을 대신에 모두를 잠재우는 하데스가 살아있는 나를 데려갑니다. 하데스라고는 저성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그러니까 이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뭘 그리워하냐면 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나올 기회가 잘 없다. 노동이나 뭐 이런 거 특별한 일이 나오지. 보통은 하루 종일 갇혀서 실내에서 지낸단 말입니다. 제한된 공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한번 나올 때 뭘 햇빛을 오랜만에 어떻게 한 달 만에 보는 사람. 그래갖고 막 눈을 못 떠갖고. 근데 그 햇빛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햇살을 받는다는 거.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 이 안티고네의 심정을 언더스탠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햇살을 보고 있는 나를 대신에 모두를 잠재우는 하데스가 살아있는 나를 데려갑니다. 아케론의 강이다. 이제 저성의 강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 몫의 혼인을 치르지 못한 나를 아직 축혼과도 듣지 못한 결혼도 못 해보고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이 슬픈 일이죠. 이제 나는 아케론과 즉 저성하고 결혼한다. 결혼할 거예요. 코러스가 듣고 또 한마디 하는. 하지만 그대는 명성 높이 칭송받으며 이 죽음의 길로 떠나고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왜?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 갸륵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 죽음의 길로 떠나고 있어. 그대는 시들게 하는 질병을 당해서도 아니고 칼의 대가를 받아서도 아니라 스스로의 법에 따라 필면의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채로 하데스로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죽어서 가야 되는 걸 산채로 가는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하고 이제 산채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이성을 떠나고 저성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바이블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 앞부분에 그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몇 번 쭉 내려오면요 아주 그 이른 시간에 다른 사람도 900살 이상 사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이른 시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신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렸다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뭐냐?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 그래서 추측하기는 이 사람이 너무 착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죄악 세상보다는 차라리 이 천국에 먼저 가거라 해갖고는 에녹을 끌어올렸다는 그런 해석이죠. 에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200~300년 살다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알려. 또 누가 있냐면은 그보다 한참 뒤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불병거를 타고 불이 옆에서 이렇게 두르고 있고 마차를 타고 하늘로 이 회오리처럼 이렇게 감겨서 올라갔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산채로 저성으로 이게 천당으로 간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성경에는 있다.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이 정도 문화적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자, 우1에서 안티고네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전에 프리기아인의 이방수님인 탄탈로스의 딸. 자세한 건 그 각줄 읽어보면 설명이 나오네. 자, 그래서 그 이방수님인 탄탈로스의 딸 시플로스이죠. 그 소아시아에 있다고 하는 산 이름이고
그 정상 근처에서 가장 배통하게 소멸되었다고 들어. 담쟁이처럼. 담쟁이 여러분 알죠? 그거 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하는데 담에 주릉주릉 달린 이파리 있는 이거 담쟁이 덩굴이잖아요. 담쟁이 덩굴. 이거는 뭐 부잣집에 그 미관상이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저기 담장에 주르륵 달아 주릉주릉 달린 담쟁이 덩굴이라는데 이게 외국에서 그 오래된 건물에는 이게 그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 마치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멋있게 이렇게 턱수염이 자라는 것처럼 이 고풍스러운 건물에도 담쟁이가 이렇게 주릉주릉 달려 있거든요. 물론 뭐 그만 금방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뭘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인데 이제 그거를 좀 보고 싶으면 저는 많이 보긴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주 없고요. 외국에 이제 서양의 오래된 유럽 도시들이 많은데 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야구장 중에 담쟁이가 아주 유명한 야구장이 있대요. 시카고 컵스 그죠? 구장이죠. 그 뭡니까? 되게 온폭하게 밑으로 탁 꺼져 있는 구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글리 스타디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제가 가끔 언제 봤냐면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그때는 꼬박꼬박 그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다 풀로 다 중계를 해줬단 말이에요. 가끔 보는데 시카고하고 할 때 보면요 그 구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원정 경기 같으면 시카고 구장에 가면은 담쟁이가 고색창년한데 시카고 컵스는 또 아주 오래된 구단이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런 걸 보면 담쟁이가 주둥주둥 달려있고 자 담쟁이가 그런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들러붙는 바위가 자라나 그녀를 제압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쓰러져가는 그녀를 비도 눈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녀는 언제까지나 슬피 울며 눈썹 아래 산줄기를 적신다고 하지요. 자, 이 메타포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은 나를 꼭 그녀처럼 뉘어재우려 하시는군요. 자, 코러스가 한마디 하는데 하지만 그대도 아시다시피 그녀는 신이고 신의 자손이지요. 예? 자세한 내용 40의 각주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인간이고 언젠가 죽도록 태어났지만 그러니 신적인 존재들과 같은 운명을 만났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은 여자에게는 큰 영광이지요. 그 말을 살아서 듣던 죽어서 나중에 듣던 자 그럼 안티고네가 이제 답을 하는데 아 나는 비웃음 당하고 있구나. 신들의 이름으로 묻노니 왜 아직 세상을 뜨지 않은 나를 조롱하나요. 아직 햇빛 속에 있는데 오 도시여 오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이여 아 디르키의 흐름이여 훌륭한 마차 갖춘 테바이의 성령이여 내 너희라도 공동의 증인으로 가지를 어떻게 내가 친족들의 애곡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법에 따라 낯선 용도로 쓰이게 될 무덤으로 돌을 쌓아 만든 울타리 말입니다. 안으로 나아가는지 불행하도다. 그저 더부살이로 더불어서 이제 끼어서 사는 거죠. 더부살이로 인간들에게 시체들에게 산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끼지 못하는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코로서가 이제 얘기해요. 그대의 대담함은 한도를 넘어 DK의 높은 보좌에 부딪혀 세게 나도롱그란진 것이요. 소녀 그대는 아버지의 죄를 고역으로 갚는 것이요. 자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맞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 그 저주를 당신이 갚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를 하고 이제 따라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비극의 세습이다. 비극이. 대물림번 inheritance 다음에 비극의 세습. 자 쉬운 한국말로 합시다. 대물림이다. 비극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이면 나쁜 병도 유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비극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비극의 세습이요. 대물림이다. 그죠? 아버지의 나쁜 버릇이 자식에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물림이에요. 유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안에 어떤 신이 작용을 하는데 신이 주었던 비극이 있다면 오이디푸스가 태어날 때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은 얘가 크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민폐를 끼칠 그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비극의 대물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 자 안티고네가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근심을 그대가 건드리셨군요. 바로 이 고민이거든요. 이 센트럴 포인트, 센트럴 포인트. 자, 아버지에 대한 그득 돌아오는 괴로움을, 그리고 우리들 이름난 랍다코스 자손들 모두의 운명에 대한 괴로움을, 어머니의 침상에서 비롯된 재난이요. 어머니의 침상에서 비롯된, 즉 근친상간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짐으로써 태어났기에 거북살스러운 자식이 태어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자식들이 알다시피 서로 형제끼리 싸우다 둘 다 죽고, 재난이여 불운한 어머니가 같은 혈족인 내 아버지와 나눈 잠자리, 이러한 이들에게서 불행한 내 안티고네가 태어났다. 함께 살기 위해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나는 결혼도 못한 채 떠나갑니다. 상스럽지 않은 결혼을 했던 오라버니. 자세한 내용은 43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플리네이케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들은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 나를 쓰러뜨렸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 이상 진도를 나갈수록 시간이 다 되고, 이번 학기 동안 원래는 현장 수업에서 글 쓰는 훈련,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주로 팀 훈련을 해갖고 조별 발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나눠줘서 이렇게 요점 정리하는 거, 글 쓰는 요령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유일하게 한 것인데, 좀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안타깝긴 한데, 한 학기 동안 이 부족한 사람의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기말고사가 아니고 기말고사 비스무리한 쉽게 말해서 글쓰기를 잘 하셔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